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옛날 그 시절의 활력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름만 들어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단박에 알아먹을 것 같은 평산네이처의 야왕, 밤야자 써서 야왕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아로니아진에 이어서 평산네이처가 3년 만에 야심차게 기획한 야왕은 홍삼의 특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임으로써 홍삼의 체내 흡수율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철새들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과 아연도 대거 함유함으로써 밤이면 폭풍 같은 활력에 아주 그냥 신체 일부가 벌떡벌떡할 것이라며 얼굴을 붉히시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거친 숨소리를 되찾아줄 평산네이처 야왕을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서울신문, 계란으로 바위 깼다. 끝내 이긴 눈물의 12년. 한겨레, 삼성 백혈병, KTX 해고, 10여 년 만에 벽을 넘다. 이런 제목입니다. 12년 전에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사무영업직 특별 채용에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사과와 보상이 막막했던 삼성전자 백혈병 갈등도 중재안 합의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그리고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내일 중재 방식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엽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살아남은 자의 목, 진정한 추모는 변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수한 참사와 맞닥뜨렸던 한국 사회는 그때마다 분열과 갈등의 소리를 수습하기 바빴는데요. 참사 추모의 모범적 선례로 꼽히는 노르웨이는 어떨까요? 네, 수습을 한 것 같지만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라면서 여전히 그 사건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북극권도 34도 폭염, 열돔에 갇힌 지구촌 펄펄. 동아일보, 두 주 더 불가마, 비 소식 없어 당분간 계속 불볕, 이런 제목입니다. 제10호 태풍 암필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며 한반도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물론 북미와 유럽을 포함해 북반구 곳곳이 연일 최고 온도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툭하면 나랏돈 푸는 정부, 지나친 재정 중독 비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년에 편성될 정부 예산 규모는 최대 470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급격히 악화하는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일자리와 복지 증진에 운용 가능한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두고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규제 풀어 민간이 하고픈 것 해야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보조 맞출 것, 이런 제목입니다. 더블 쿼터가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말인데요.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이번엔 조선일보, 등 떠밀리듯 해외로 떠나는 중소기업 60% 늘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해외에 공장을 지은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1,900곳으로 5년 만에 700여 개, 약 60% 증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정부 규제 탓에 대기업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믿으십니까?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공시가격이 현실화돼서 80%에 맞추면 보유세 50% 늘어난다, 이런 제목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깜짝 놀랄 소식이겠네요. 현재 60% 수준인 공시가격은 여러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시세의 60%밖에 안 되는 공시가격으로 세금 물린다. 덜 걷는 거지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올리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60%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요?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 자료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 예비나 내란 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추가 제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긴급브리핑에서 있었던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 자료를 보면 내란 예비나 음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관련 계획을 세운 것도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안치려 했는데요. 육사 출신들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입니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원활한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구성 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와 특수전 사령부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시 육군 수뇌부와 계엄령 실행부대 사이에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수방사와 특전사 그리고 예하 부대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문건들에는 계엄 발령 시 부대별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나 육군본부 그리고 일선부대 사이에 오간 작전 지휘나 보고가 계엄령 실행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공식 문건이 아니라 육군 출신 일부 지휘관들끼리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때문에 2016년 기소됐지요.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당시 신강렬 판사가 작성자로 된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문건엔 신강렬 판사가 최유정 변호사 전관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나 당시 김수천 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이 국가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행정처 문건이 다량으로 담긴 이동식 저장 장치 USB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법원의 영장 발부는 예상했던 대로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주거권을 침해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약 30명의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판사들과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들의 인연을 고려할 때 영장 기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장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 또는 사법농단 의혹 관계자들과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0여 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2명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는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론은 수천 건의 수임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후원 협약을 했다. SNS로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조폭 몰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수백 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게 제안했던 대연정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당시 대연정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의 수장이 됐는데요. 대연정에 대해 먼저 운을 뗀 쪽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또 사실 국회와 이 청와대가 많은 그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하다못해 대연정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크게 마음을 열고 제안한 그런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폭염 속에 일터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저임금 근로자들 또 장마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갈증을 느끼는 고갈된 민생 경제를 위해서 또 야당으로서도 국정의 파트너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또 꺼냈다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하시는 바람에 무산됐고 또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그 경험을 저도 잘 가슴속에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또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과 또 나름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경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사업자 대출이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대 시중은행의 60세 이상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6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는데요. 은퇴 이후 돈을 빌려 창업에 나선 베이비붐 세대가 증가한 데다 최근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은행권에서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고령층 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거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기상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전국에서 측정된 가장 높은 기온은 1942년 8월 1일 대구의 40도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카방가 에스푸와 카문달라 씨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대구보다 더 더운 곳은 많지 않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대프리카군요. 한국 생활 3년차인 카문달라 씨는 아직도 대구 더위가 익숙지 않다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어서 대구대에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50여 명이 있는데 모두 한여름 대구는 아프리카보다 더한 생지옥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아프리카 주요 도시 가운데 대구보다 기온이 높은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낮 기온을 비교해보니 대구는 36.3도인 반면에 콩고에서 가장 덥다는 수도 킨샤사조차 30도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위 30도에서 40도에 위치한 한반도가 유난히 더운 이유로 높은 습도와 지형을 꼽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은데 습도가 높으면 열을 가두기 때문에 습도가 낮은 곳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을 감지하는 센서 설치가 핵심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입구에 무선 주파인식 리더기를 설치하고 아이 가방에 센서가 탑재된 단말기를 달아 등원과 하원을 자동 체크한다는 겁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왔는지 하원했는지 실시간으로 문자를 전송할 방침인데요.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맨 뒷자리 버튼에 설치하고 운전사나 인솔교사가 이걸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복지부는 내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안전대책을 보고합니다. 중앙일보 보도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많이 닮았는데 우선 계엄 구상을 기무사가 했다는 점. 1979년 12.12 군사 반란의 지휘부입니다. 전두환 소장,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국군보안사령관. 또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핵심 측근이었던 보안사 요원은 허삼수 대령,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 허화평 대령,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권정달 대령, 보안사 정보처장, 이학봉 중령, 보안사 대공 이과장 겸 합수부 수사 1국장입니다.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보안사는 기무사의 옛날 이름. 이번엔 상식과 법규에 어긋나게 합동참모본부장이 아닌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된 점. 1979년 육군대장이던 이희성이 계엄사령관으로 전격 발탁됐는데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노태우 씨가 구사단 병력을 마음대로 이동해 중앙청을 점령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구사단장은 비상계엄 하에서 작전 지휘 계통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사단 병력을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이긴 하죠. 네. 2017년 기획.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5.17 비상계엄과 동시에 국회를 사실상 폐쇄한 점. 1980년 5월 18일 새벽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포고령에 따라 국회에는 무장군인들이 배치됐습니다. 끝내 임시국회도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5.17 계엄 확대 과정은 결코 사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권 장악을 위해 신군부 세력이 펼친 특단의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엔 2017년 기획.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적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엔 언론장악. 5.17 비상계엄과 동시에 신군부에게 지배당한 당시 언론. 1980년 5월 지난 80년 5월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언론사마다 군 병력이 배치돼 언론의 입을 막았습니다. 계엄군은 포고령을 통해서 신문 발행 전에 반드시 군의 검열을 거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번엔 2017년 기획.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군이 민주공화국을 제멋대로 장악하던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 그들의 애창곡일 것 같은 노래.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6일에 중앙위원회 자격이 있는 분들로 해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총 435명 가량의 중앙위원들이 후보군에 대한 연설과 또 유인물을 보고 당대표 현재 8명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 중에서 5명이 컷오프가 되고 3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8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저희가 9명부터 컷오프를 하기로 원래 되어 있어서 컷오프 된 사람 없이 8명이 승부를 겨뤄서 8월 25일 있을 전당대회에서 5명이 뽑히게 되는 구조로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8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왔는데 3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컷오프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누가 컷오프를 통과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찬 의원의 막판 출마 결심으로 전당대회 자체가 한번 출렁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해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찬 의원 대 반이해찬 의원 좀 이런 구도까지 짜지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일단 후보로 좀 거론이 되는 양상이고요. 그 외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세보는 방식이 달라서 지금 사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있는데 바로 지금 코앞에 두고
제가 누군 될 것 같고 누군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에이, 그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은 중앙위원들끼리만 하는 투표라서 권리당원들의 투표나 일반 국민의 투표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권리당원들과 중앙위원회 결이 다른 점의 가장 큰 점은 뭐가 있냐면 430표의 절반은 다음번 총선에 출마를 할 사람들이고요. 지역위원장이니까 뭐 출마를 최소한 결심하고 있고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절반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미 뽑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이 좀 더 개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바뀔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들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당대표가 정하는 룰, 이것이 다음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대중 친화적이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인기가 좋으면 그것에 묻어가면서 또 이제 지역에서 선거 구도가 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당에서 당대표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출마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가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마를 포기한 김부겸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일단 행자부 장관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과정에서 크게 모난 것이 없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을 상대로 해서 본인의 표밭을 다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현역위원회 무리한 교체라든지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역위원장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의 마음에는 이제 뭔가 좀 그런 후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적절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위원들은 나의 다음번 공천에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 그게 뭐 꼭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고 정치라는 것이 다 투표를 포함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가운데 후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이가 많다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뭐 많기는 이제 김진표 의원이 4선이긴 하지만 연배는 5살이나 더 위이긴 하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상위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진표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의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경제 정책을 만들고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해찬 총리는 워낙 노련하고 대야의 협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경륜이 있고 잘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출마를 발표했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친문들의 지지를 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당대표를 도전하는 상태로 좀 보고 있고요. 송영길 의원도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사실은 추미애 송영길 양강 구도다 이렇게 됐고 김상곤 후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봤던 건데 물론 이제 3등 안에 이종걸 의원이 들어왔고 김상곤 의원이 송영길 의원 대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송영길은 어차피 될 거니까 뭐 나는 김상곤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절치부심해왔고 지난 지방자치 선거 기간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표를 다져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말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랑 돌아줬는가 이번 선거 때 이런 것들도 뭐 무시 못할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의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의 권리를 증진하는 문제와 당의 시스템 개혁에 매우 집중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혁적인 그룹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뭔가 시스템이 확 개혁적이 돼가지고 내가 공천을 받는데 불리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계산기를 두들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튼튼한 세를 구축하고 있는 김두관은 이제 초선이지만 행정 경험이 오래됐고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점을 살리려고 할 것이고요. 근데 이인영 의원이 지난번에 이어서 당대표 도전을 해서 3등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지지난번이군요. 예, 그래서 서른 의원과 계속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회의에서 추대가 됐죠. 그래서 서른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돌아선 상태인데 나오는 언론마다 보도가 달라서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서른 의원이 도와주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인영 의원의 생각이고 서른 의원은 이해찬 총리하고 이인영 의원 사이에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종걸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종걸 후보도 당선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사실 비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1, 2, 3등을 뽑는 예선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종걸 의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승에서 이기는 것은 둘째치고 컷오프가 되지 않는 차원을 생각했을 때는 비문표를 내가 다 모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개 투표로 하고 내가 누구 찍어줄게 다 말은 하고 가서 실제로 누굴 찍는지를 절대 알 수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이래저래 장담은 하고 있지만 뭐 예상을 했을 땐 지금 총 한 430명 정도 대의원이 있다고 보면 제가 보기엔 80표가 마지노선이고요. 최소한 100명의 중앙위원을 확보한 사람이 3등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것이 조직이 됐든 뭐가 됐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왔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라는 것은 사실 당연히 이런 뭐 지역위원장들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그룹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스킨십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만큼 당에서 오랜 경력과 이런 것들 쌓아온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2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뭐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인영 의원도 입당해서 정치를 시작한 것은 1999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의원이 7선이니까 더 오래 했으니까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후보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스킨십을 다져온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로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될지 누가 안 될지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누구에겐 큰 충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꼭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데미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등 안에도 못 든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에 그 정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면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런 사람은 되겠지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당내에서 평가가 이렇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뭐 결과를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하여튼 26일에 일단 예선 컷오프를 통해서 뽑힐 당대표 후보군 어떻게 될지 매우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대로 박빙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그럴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 팟캐스트긴 하지만은 방송에서 어느 한 편에게 유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뭐 괜히 박빙도 아닌데 박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박빙을 말씀드린 건 3등 안에 드는 박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저한테 한두 명을 꼽아보라면 뭐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3명째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건 어떤 정치 전문가가 와도 절대 맞출 수 없다. 뭐 절대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세력으로 해서 표를 계산해봐서 누가 되고 안 되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현장에서의 연설 이런 것들에 많이 움직입니다. 투표를 하러 오는 430여 명의 중앙위원들은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뭐 지난번 비례대표 중앙위 선거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김영건 후보 같은 사람은 사실은 B그룹에서 당선권 밖에 있는 농어민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격정적인 연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현장 투표에서 1등을 했고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도 B그룹이 있었는데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현장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조직표 뭐 이런 것을 운운하더라도 현장성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를 못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공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다음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몇 가지 요소들, 당정청 간에 아주 협치를 잘 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조를 아주 잘 맞춰야 되고, 그런 속에서도 민주당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야당과도 일정 부분 협치, 일정 부분 푸시를 반복해 가면서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헤쳐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사람들이 전 다 많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에서 갈리는 거죠. 경륜이 많으니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젊으니까 내가 유능하게 할 수 있어, 이번 판은 확 다 갈아엎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다 내놓는 거 아닙니까? 후보마다 지금 다르게.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계파가 누구니까 누구를 찍겠다로 간단하게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계파라는 것도 본인의 당선이 전제가 될 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중앙위원들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전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까지를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켜보는 것도 매우 쏠쏠한 재미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강에서 한 2강 정도는 파악이 되지만 나머지 3인에 들어갈 한 명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대표는 그렇고 최고위원은 어떻습니까?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만 41세 김혜영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했고요. 민주당 기준으로 청년의 몫을 맡는 것이죠. 사실 더 젊어져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부산 초선 흑수저인 김혜영 의원이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의원이 이제 두 분 출마했습니다. 남인순 의원하고 유승희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은 여성이 되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만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성 후보가 꼴찌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엔 다행히 두 분이 출마를 해서 겨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 조직표든 어떤 표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남인순, 유승희 두 의원의 활약주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 박광원 의원도 출마를 했고, 굉장히 험지죠. 파주의 박정 의원. 파주도 굉장히 험지였는데 최근에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타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제2개성공단 파주에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주의 박정 의원도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그룹에서 세월호 변호사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해왔고, 민변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서 대법원 이제 블랙리스트에도 올랐던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인영 의원과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민평련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를 하기로 했고, 서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의 황명선 후보가 등장을 해서 이제 8명이 겨루게 되고요. 이 중에서 3명이 낙선을 하고 5명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앞으로 있을 각 지역에 8월 3일부터 벌어질 제주, 울산 뭐 이렇게 지역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게 되고, 8월 25일 전당대회 원샷 경선을 통해서 현장 대의원 투표, 그거보다 사전에 이루어지는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최고위원들을 갖게 될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당대표로 출마들을 많이 하셔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조금 중량감이 떨어진다라는 평이 좀 중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2년 후 총선까지 내다보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담당할 여당으로서의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도마 위에 오를 그런 지도부 선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략하게 지도부 선출 일정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7월 26일이라고요? 예, 7월 26일에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예비경선이 한번 있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 3명이 추려지게 될 것이고, 최고위원 8명은 그대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3일부터 곧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역별
시도당 개편대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현재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 최근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역의 대의원들도 다 정비를 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주도, 울산, 부산, 경남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 시도당을 3, 4, 5 그런 식으로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말마다 시도당 개편대회를 하게 되고요. 예. 25일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전체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국에 있는 대의원 12,000명이 서울로 올라와서 대의원 투표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 금요일서부터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증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측도 점점 위기감이 높아져 가는지 대응이 점차 강해지고 거칠어져요. 네네, 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내일 MBC에서 방송되는 PD수첩이 방영될 예정인데 이 PD수첩이 지난 금요일에 예고편을 공개를 하면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당시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가 협박을 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측에서는 우리 경찰이 정보를 흘리지 않으면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왜 자꾸 경찰발로 보도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네가 정보를 흘렸으니까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다는 건데, 예. 이 얘기 뉘앙스가 눈에 좀 띄죠. 그러면서 이 조현오 전 청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협박을 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조현오 청장한테 했던 얘기는 이거였대요. 한번 붙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너 따위가 우리 대조선일보와 한판 붙겠다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네, 경찰청장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조선일보와 한판 붙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스케일이 큰데, 어쨌든 조현오 청장의 증언으로는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슨 깡패 출신도 아니고, 이게 한판 붙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네. 황당하죠.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이런 증언도 주목이 되는데요. 9년 전 검찰 수사에서 고 장자연 씨와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아들인 방정호 TV조선 전무입니다. 라는 증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대체 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장자연 씨가 고인이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아니었나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고 네. 또 최근에 와서는 방정호 전무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미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09년에 두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 조현오 청장의 얘기는. 그러면 또 이게 의문인 것이 경찰은 방정호를 당시에 조사를 했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대신 이 방용훈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경찰은 방용훈 그리고 방정호가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걸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왜 방용훈을 조사하지 않았던 건가? 이게 좀 첫 번째 의문이 나오는 거고 예. 또 방정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장자연 씨랑 있었던 그러니까 술자리를 함께했던 사실을 확인해놓고 왜 이후 조사가 대체 없었을까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인 거죠. 특히 이 조현오 청장은 방용훈 사장의 경우에 이 장자연 씨와 동석을 해서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 한 차례도 방용훈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다. 어허.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당시 경찰청장이었는데 이게 남 얘기하는 듯이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당시 경찰청장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조선일보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농담으로 들리진 않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조현오 청장은 방정호 전무 역시 뭐 장자연 씨가 불려나갔다는 유흥지점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방 전무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 씨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건 역시 방정호 전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확인됐다. 이런 좀 단호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건 예고편이기 때문에요. 이 내일 PD수첩 방송 내용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PD수첩은 이 내용을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네네. 2주 동안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선일보 사주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언론 보도와 방송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방정호 전무 그리고 뭐 방용훈 사장 이 사람들 모두 장자연 사건을 조명한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명을 빼달라 이렇게 실명 언급을 자제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9일에 일례로 이제 KBS가 뉴스9를 통해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에 들어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과 장자연이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선일보 관계자가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 방정호 TV조선 전무가 바로 다음 날 K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장자연 씨와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KBS의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협박을 했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KBS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를 내보낸 매체들에게도 그렇게 연락을 했는지 관련된 기사가 삭제가 된 장면들이 네티즌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었고요. 그래요? 네네. 혹은 이 방정호 전무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사를 수정한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경우에는 미디어오늘에 연락을 해서 실명 언급을 자제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방용훈 사장의 법적 대리인이 공문을 보내서 방용훈은 공인이 아니다.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 역시 공적 기관이 아니다. 라면서 실명 언급을 자제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물론 방용훈이 공인은 아닐 수가 있지만 조선일보 방시일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좀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을 감춰야 하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용훈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내놓을 경우 언론사를 비롯해 해당 보도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송되지도 않은 PD 수첩에 대해서도 이 방영훈 사장이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하지만 이 PD 수첩은 뭐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 장자연 2부작을 방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미디어 오늘도 아랑곳 없이 방영훈의 이름을 계속 받고 있고 KBS도 방정호권과 관련해서 뭐 정정 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아이고, 이명박 정권 초기 때는 다들 발발발 떨었는데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미디어 오늘은 뭐 쫄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고 대단히 큰 모험인 것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그렇죠. 뭐 이게 실체적 진실을 그때까지는 뭐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땡땡일보 땡사장 뭐 이렇게 쓴 거는 거기까지는 뭐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후에 이 이종걸 의원이 국회에서 그 실명을 밝혔거든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예.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이종걸 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게 되니까 이름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이름을 언론에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게 이제 뭐 경향신문의 사설을 시작으로 이제 언론들이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이들 쓰는데 어쨌든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이 조선일보의 이런 공문들이 위축 효과를 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고소고발을 하면 위축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매체도 뭐 여기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예. 조선일보도 옛날 조선일보가 아니고 또 시민들도 옛날 시민들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혹시 방 시일가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고인이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언급했으면은 조선일보 방사장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아니겠어요? 근데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말이죠. 조선일보 협박에 언론사들이 굴복하고 경찰도 굴복하는 이런 양상이었으니 그래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략 범인이 누군지 다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뭐 수사망이 좁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이런 좀 진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둘씩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영훈도 그렇고 뭐 방정호도 그렇고요. 방영훈도 그렇고 방정호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지난주 관훈 나이트클럽을 통해서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을 시사저널하고 오마이뉴스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당시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이끌던 TV조선의 선봉에 있는 사람 증언이라 이게 뭐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이 사람의 말을 무조건 신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 사람은 무관할까? 뭐 이 부분도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진동 씨는 그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지금은 이제 TV조선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증언은 또 증언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스타파의 보도는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이 미르재단의 내부 폭로자 이성한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TV조선의 어떤 보도나 이제 취재를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성한이 가지고 있던 미르재단과 관련된 핵심 녹취록이 TV조선이 아니라 결국 JTBC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시 이 TV조선에서 이 녹취록을 찾아다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진동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것이죠. 이진동 부장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저널하고 오마이뉴스 인터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진동 씨는 당시 취재 내용이 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게 누군지 몰라도 낌새는 채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한참 취재할 때 고영태 씨가 자기의 취재 방향을 알고서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보도 책임자인 보도본부장에게 가서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은 이진동 부장에게 미르재단의 협찬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웃긴 거는 TV조선이 미르재단의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보도 때문에 어렵게 됐다. 이런 찌라시까지 만들어서 돌렸다라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 이진동의 입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정석영이란 사람이 이런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진동의 얘기는 정석영의 그런 행동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정도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는 밤잠 안 자고 취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를 막으려고 했다는 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한마디로 자기도 정석영이 그러고 있는 걸 몰랐고 알고 나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사 간부가 자기 취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방해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필드에 있는 기자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열이 받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보도국 선배가 취재를 방해한 셈이니 또 충격이 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진동은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최순실의 의상실 영상을 입수한 사람도 이진동이고 또 그거를 2년이나 묵히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이진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진동이 정석영 부국장과 관련해서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최순실에게 회유를 당한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석영이 안종범에게 보냈다 이런 새로운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진동은 그 얘기를 대체 언제 알고 있었던 건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TV조선 쪽 사람들이 지금 좀체 신뢰가 안 가는 것도 사실이고 실체적 진실은 더 있어야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의 커넥션의 여러 증거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최동욱의 낙마 과정부터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번 이것도 조사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권력 위에 자리했던 조선일보의 권세, 권능 이제 민중들 속으로 내려와 앉았는데요. 여전히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다. 자기들은 지도할 위치에 놓여있다. 이렇게 헛된 망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신문한테는 메가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바다에 누워. 높은 음자리의 작품이지요. 혼성 듀오였던 높은 음자리. 멤버 둘은 동거를 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저런 갈등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이 생겼어요. 원래 사귀던 여성이 있었던 남성 멤버가 그 여성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 멤버는 높은 음자리로 함께했던 여성 멤버를 버리고 새 여자를 만나는 천하의 몹쓸 놈으로 소문났습니다. 네, 마타도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사생활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쉽게 간섭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음자리 두 사람은 어쨌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걸로 좋은 일입니다. 잠깐 저 바다에 누워볼까요?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연못 아내 맹꽁이님, KTX 해고자가 노사 합의로 복직했다는 소식에 감명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모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피에리아님,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을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를 덮고 망각한다면 참혹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